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 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주부도 파업을 선언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의 추악한 내면을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온실 속 화초로 자라 모든 사람이 저에게 친절함을 베풀었던 것만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 나이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악하고 계획적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바보 같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모조리 겪은 뒤 저에게는 새로운 모습을 탐색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털어놔 볼까 합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집에서 태어나게 될지 선택할 수 없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 인생이 복 그 자체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이 세상에서 저는 감사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무역업에 종사하시며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회사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내실이 매우 탄탄한 편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버지의 사업은 꾸준히 성장해 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어? 당연히 운도 따랐지만 아빠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단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사람은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언제 어떻게 나를 흔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마음.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그 말을 떠올리곤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께서는 무역업으로 쌓은 부를 단순히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며 우리 가족이 먼 미래까지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물질적인 부족함을 거의 느껴본 적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든든하게 곁에서 지지해 주셨고 저에게는 언제나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저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가족은 서울 강남에서 생활했기에 자연스럽게 저는 남들보다 많은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다양한 사교육은 물론이고 문화생활과 예술활동도 어릴 적부터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물론 사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돈을 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저는 무엇인가에 대한 욕망이 크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늘 항상 입에 물음표를 달고 사는 아이 같았대요. 이건 뭐야? 저건 왜 그래? 저희 부모님께서 지겨워하실 정도로 끊임없이 질문하며 주변을 탐색했고 무엇이든 직접 해보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했죠. 때때로 충동적으로 뭔가를 시작했다가 금세 흥미를 잃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나무라기보다는 항상 경험의 소중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발레를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사실 지난번에 바둑도 배우다가 금방 접어버려서 아빠 눈치가 조금 보이긴 하네. 발레? 해보고 싶으면 해봐야 알지. 해보고 나서 아니면 그만두면 되는 거야. 네 아버지도 그렇지만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사람은 경험이 중요한 거라고. 그 덕분에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바이올린, 피아노, 발레는 기본이었고 승마까지도 배울 수 있었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첫 수업에 참여했고 어느 순간 흥미가 시들해지면 자연스럽게 다음 취미가 준비되곤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해 주신 부모님께는 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립학교였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외국어 수업도 체계적이어서 어린 나이에 외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일도 많았지요. 학교 생활도 즐거웠고 친구들과의 추억도 많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저는 부모님의 결정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기하고 설레기도 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외로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언어, 문화 차이 속에서 저는 조금씩 지쳐갔고 결국 몇 개월 만에 귀국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설레이는 마음이 저를 감싸고 있었는데 말도 통하지도 않고 감정 교류도 되지 않는 외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저를 고립시키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거든요. 엄마, 나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여기선 너무 외롭고 쓸쓸해. 나 아프다고 해도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말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해주셨죠. 어찌 보면 남들은 평생이 가도 경험해 볼 수 없을 유학 생활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다 생각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제가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기만 하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만 꺼내면 그 순간부터 엄마의 정보 수집이 시작됐죠.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항상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이 끌리는 쪽을 고르기만 하면 되었고 이후의 모든 준비와 과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뭔지 모른 채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30대 중반이 되고 나니 그 자랑이 더는 자랑으로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돌이켜보면 저는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보고 판단하는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호의 같은 건 없다는 걸 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죠. 저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 대단한 분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가 경제활동의 주체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집안의 내실을 다지고 동시에 투자를 통해 그 재산을 더욱 키워가신 분이었습니다. 벌기만 하면 뭐하냐. 돈을 잘 굴려야 하는 법이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엄마는 단순히 아버지께서 벌어오신 돈을 소비하는데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우리 가족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버는 만큼 어머니는 그 돈을 움직여 자산을 늘리는데 탁월한 안목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데에는 물론 아버지의 노력도 컸지만 엄마의 재테크 감각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처럼 여유로운 삶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결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지. 우리 집이 이 정도로 풍족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우리 마누라 덕분이다. 그냥 주부가 아니라 투자 고수라니까. 그냥 나도 이쪽 저쪽에서 투자 정보를 듣고 배운 거지. 아니 뭘 그렇게 비행기를 태우고 그래요? 그럴 때면 엄마는 부끄러운 듯 웃으셨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한 분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얼마나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지를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두 분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료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관계였고 다정함이 묻어나는 대화도 자주 나누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부모님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렇기에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 그리고 따뜻한 우정이 공존하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유학을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그게 제 인생의 첫 좌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학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유학 생활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은 제 자존심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죠.
그 시절에 저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주위 친구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로드샵 화장품을 사용하며 이거 진짜 가성비 좋다 말할 때 저는 친구들에게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명품 로고가 박힌 화장품을 꺼내 보여주곤 했죠.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자랑이었다고나 할까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제 명품 화장품을 부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질투심에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곤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철없고 무심한 행동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당연히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은근한 왕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틴트 샀다고 자랑하니까 명품 화장품 딱 꺼내면서 이게 발색이 더 예뻐 하는데 누가 그걸 몰라? 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이 그렇게 돈 많으면 우리한테 선물이라고 하나씩 돌리던가. 아니 그거 지 돈 주고 산 거 맞대? 어디 훔쳐온 거 아니야? 모르지. 진짜 재수없어. 맨날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지겹나? 친구들은 저를 두고 수군댔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들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는 속으로 유학만 안 갔어도 내가 그 시기를 한국에서 보냈더라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며 제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상황과 남을 탓하라며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점점 소심해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마음속에서 제가 나를 또 무시하는구나. 괜한 오해를 키우며 혼자 속으로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성격은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졸업한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기에 저는 또래 친구들처럼 취업에 대한 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 대신 놀기를 택했어요. 27살이 될 때까지도 저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매일같이 클럽에 가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시절의 저에게는 책임감도 목표도 없었어요. 그냥 즐기고 싶었고 생각 없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제 안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쌓여갔어요.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현타라고 부르는 그 감정이 찾아왔어요.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저는 한동안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집에 돈도 있는데 굳이 내가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나중에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은퇴를 할 거야. 네가 굳이 회사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알아봐서 취직하는 게 좋겠구나. 그 말이 저는 마치 면죄부처럼 들렸어요. 아버지께서 하는 말을 굳이 제 편한 쪽으로 돌려 들어가며 내가 힘들게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취업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만 유독 시간에 떠밀리듯 빈둥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도 대화의 방향은 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사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다음 프로젝트는 뭔지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대로 사는 것이 괜찮을까? 그 질문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된 게 28살이었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자격증이라는 걸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급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사회에서 1인분은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바뀌기 시작하자 제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철없이 사는가 싶었는데 우리 딸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 29살이 되던 해 저는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대기업은 아니었고 중소기업이었지만 제 인생 첫 직장이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저의 배경이 시기나 계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는 점점 저의 집안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어요. 일부러 소박한 옷을 입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그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엔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회사 동료로 지냈습니다. 말수도 많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슬쩍 말했어요. 오늘도 그 가방 들었네요? 어디서 샀어요? 인터넷에서 본 거 같은데 되게 편한가 봐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하나 사주고 싶다. 그냥 오래된 거라서 어디서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으면 그럴 수 있죠. 워낙 유행 따라 물건들이 빠르게 바뀌니까요.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꼭 알려주세요. 그 명품 가방이 흔히 인터넷에서 파는 몇만 원짜리 가방처럼 보였다는 그의 말이 어쩐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의 배경이나 겉모습보다 내 존재 자체를 보고 있구나 하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남편에게 꽤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고 남편은 은근히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사람이 호의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바라봐줬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던 불안한 마음, 겉만 번지르르 했던 과거, 의미 없던 방황의 시간들까지도 이 사람이라면 감싸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정말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단단한 중심과 생각 깊은 말투, 그리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배려심에 자연스레 마음이 끌렸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흔히 말하는 엄청난 명문대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들으면 거기? 하면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안정적인 길보다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충분히 대기업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중소기업으로 들어온 거야? 나야 뭐 대학 시절도 그렇고 성적을 다 날려먹어서 그렇다 치지만. 내가 원하던 일은 대기업에선 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그가 말하던 이 한마디에는 자기 일에 대한 진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직장 내에서는 남편이 워낙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하다 보니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지요. 저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을 키워갔어요. 사실 저는 남편에게 호감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는 누가 봐도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람이라면 나도 믿고 기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다행히 그 고백은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늘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다 33살이 되던 해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양가가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처음으로 저희 집안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되었고 순간 표정이 굳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 그동안 숨겼어? 나 말이야. 당신이랑 이렇게 집안 차이가 날 줄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사람이 네 곁에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배경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당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사람 같아서 그래. 정말 나로도 괜찮을까?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저를 불편하게 하거나 억지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겸손한 태도에 저는 더더욱 끌렸어요. 보통은 돈 많은 여자를 만난다면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주제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제가 너무 잘나서 소중한 저에게 자격지심이라도 생겨 상처를 주게 될까봐 늘 조심스러워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진실되어 보였고 그래서 오히려 더 결혼을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결혼 선물로는 자동차도 선물해 주셨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다음엔 꼭 제가 뭔가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손사래를 치며 이제는 더는 안 받을게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했지요. 그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에 부모님도 남편을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무렵 저희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뇌혈관 문제로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는 원래 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체격도 통통하신 편이셨어요. 특히 고칼로리 음식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 드실 만큼 식욕이 왕성하신 분이었죠.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으로 옮겨져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만으로 큰 위기는 넘기게 되었지만 그때의 충격은 제게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나섰어요. 장모님, 저랑 아침마다 운동해볼게요. 제가 같이 하면 좀 더 의지가 되실지도 몰라요. 남편은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매일같이 아침 일찍 동네를 조깅하며 운동을 시작했고 남편은 직접 어머니의 식단까지 짜주며 건강한 식생활로 바꾸도록 도와주었어요. 정말 아들 같아. 아니 아들이라도 이렇게 안 해줬을 거야. 내가 든든한 사위를 얻었지 뭐야. 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을 때 저도 함께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3개월 만에 10kg을 감량하셨고 병원에서도 지금처럼만 하시면 앞으로는 큰 걱정 없을 거라고 말을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희 가족을 아껴주고 함께 삶을 바꿔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귀인이었고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역시 저에게 그 진심을 늘 보여주니 더할 나위 없이 제가 바라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 4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어요. 임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막연하게 있었고 남편과 노력을 하기도 했었지만 원래 아이라는 게 원하는 시기와 때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은 포기하게 되는 마음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됐고 그 기쁨이 2배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양가 어르신들께 바로 연락을 드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양가 어르신들께서는 마치 큰 경사라도 난 듯 기뻐하셨지요. 조금은 늦게 가진 아이라 걱정도 있었지만 아이는 제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나면 예민해진다고 하길래 제 스스로도 예민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남편은 시시각각 변하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항상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보드가드처럼 행동을 하는데 제 임신 기간은 축복받은 기간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수입이 많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게다가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아이를 가지면서 지출이 늘어나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때 마침 아버지께서도 사업체를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은퇴하신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투자자를 찾아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께서 남편의 사업 계획을 들으시고 투자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투자처를 알아볼 필요 없이 어머니의 지원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고생이 많았어요. 저도 출산을 했고 아이는 울기만 했으며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느라 늘 바빴어요. 하지만 남편이 발로 뛰며 노력한 덕분인지 사업은 점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장까지 3년 정도를 예상했지만 남편이 몸을 갈아넣듯 일한 덕분에 8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어머니께서는 사위가 능력이 대단하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럴수록 친정집에 잘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 서운해 하실 정도였어요. 나는 솔직히 제가 내 아들인지 남의 집 아들인지 모르겠어. 어쩜 지 어미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저갈만 그렇게 잘하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어머니 서운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남의 아들 데려다가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할 정도면 네가 얼마나 딴 데 치우쳐 있는지 알겠냐? 제가 지금은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더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꼭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남편의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면서부터 어머니는 투자 금액에 비례하는 성과급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매달 어머니께 투자 배분을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화목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쓰러지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수입은 많아졌지만 지출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사업은 문어발처럼 확장되었고 남편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며 내조에 집중했지만 남편이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어머니께서 영문도 모른 채 쓰러지셨습니다. 하필이면 아버지께서 골프 여행을 가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체된 탓인지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뇌혈관 쪽 문제인 것 같다고 했지만 정확한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장모님께서 꼭 이겨내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고 마음 졸이지 마. 그러다가 당신도 지쳐서 쓰러져.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영문도 모르고 쓰러진 엄마는 검사의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의료진들도 애를 먹고 있는 상태였죠. 저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엄마의 병실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남편도 제 옆에서 위로해주며 같이 병원을 지켜주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남편도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간다는 저에게 꼭 가야 하냐고 물어보지를 않나. 저는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왜 바뀐 건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어머니께서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급하게 쓰러지신 탓에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았고 의료진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어요. 의식이 들락날락했고 점점 호흡도 불안정해졌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신 뒤로 저는 거의 병원에 상주하다시피 했고 아이는 대기실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기에 무작정 바쁘지 않냐고 묻기도 어려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엄마가 위중하다는 말을 전했을 때만 해도 그는 단순한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위중하시다고? 그럼 급한 일을 좀 미루긴 해야겠네. 언제 장례를 치르게 될지 모르니까.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제 장례를 치르게 될지 모른다니.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장모님께서 많이 위중하시다고 하니까 급하게 중요한 미팅 잡았다가 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 한때는 남편이 어머니께 사업 조언을 얻기 위해 전화를 걸고 주말마다 찾아뵙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사업에 초기 자금을 대주시고 회계 처리부터 거래처 선정까지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단순한 장모님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도 대단한 존재였죠. 그런데 막상 어머니가 쓰러지시니 남편은 마치 남의 일처럼 외면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 바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엄마잖아. 엄마가 당신 일이라면 그렇게 발벗고 나섰는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요즘 사업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돈 한 푼 한 푼이 다 소중해. 근데 장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우리 엄마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병원비를 걱정하는 거야 알겠지만 우리가 전부 병원비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 장인어른이 노후자금 안 건드리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봐. 병원비 전부를 내 카드로 긁고 있는데 무슨. 당신 사업이 지금까지 잘 될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엄마 덕분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 어떻게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내가 언제 장모님 서운하게 한 적 있어? 지금이야. 의식도 못 차리고 누워만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알아. 적어도 장모님이 멀쩡하실 땐 내가 없는 시간까지 쫓겨가면서 장모님이랑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해드렸잖아. 그래, 할 만큼 했다고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아 진짜? 내가 뭐 장모님 쓰러지시라고 기도라도 했냐? 왜 나한테 그래? 장인어른은 골프 치러 다닐 돈은 있으면서 내 사업에는 한 푼도 안 보태잖아. 장모님은 사업에 투자했지만 장인어른은 고작 해야 충고만 해. 문어발식이니 뭐니 하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간섭이 많은 건데. 남편의 불만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남편이 자꾸 사업 영역을 넓히는 걸 좋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께선 하나를 제대로 하고 나서 다음을 생각하라며 수차례 조언하셨지만 남편은 그 말을 부담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잔소리로 들렸겠죠. 남편이 아버지께 불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행동과 말이 이렇게 이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 역시 당신 걱정이 한 소리인데 왜 그렇게 자격지심을 부려? 자격지심? 네가 뭐 예전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집 딸로만 남은 것 같아? 이제 나도 불을 쏘았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장모님 저렇게 정신도 못 차리고 누워 계시는데 연명치료할 필요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엄마 치료를 포기하자는 말이야? 아이, 죄다 돈이잖아. 내 돈. 연명치료 안 한다고 얘기해. 중환자실에서도 방 뺀다고 그러고 병원비 감당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비싼 곳에서 장모님을 모셔.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우리 엄마 치료는 어디서 받아? 의식도 제대로 없으신 마당에.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는다며. 아 네가 병원비 낼 거야? 아 너는 낼 수 있어? 어차피 내가 낼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장모님 가망 없어. 호흡기도 떼고 요양병원 같은 데로 옮기든가 아니면 그냥 보내드려. 그 순간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편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지금 그게 제 앞에서 할 말인가 싶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잖아요. 누구보다 사위를 예뻐했던 저희 어머니요.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고 믿어주고 돈까지 쥐어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순간 저희 둘 사이에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고 긴장이 감돌던 병원 복도의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참나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저희 바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멀쩡히 걸어 나오는 어머니가 보였어요. 의식이 없다고 했던 어머니는
조금은 야위신 얼굴로 스스로 두 다리로 걸어 나오고 계셨어요. 산소 호흡기와 주사관이 떼어진 채 보호자 없이 조용히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남편의 두 눈은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벌어진 채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장모님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냉정하게 이야기했던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굳어버려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남편처럼 보였어요. 제 두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도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식도 못 차리고 있던 우리 엄마가 두 발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진실을 전부 알게 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멀쩡히 걸어 나오셨을 때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장모님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거 아니셨어요? 어떻게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나오냐고요? 그러자 엄마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중환자실에 들어갈 뻔했지. 다행히 의사들이 내가 특정 성분에 알러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살아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러지라니요? 그제야 하나하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평소 어머니의 건강을 챙긴다고 각종 영양제를 보내고 한약도 지어다 드리곤 했던 일이요. 저는 그걸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챙겨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연 성분에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평소 음식물에 포함된 자연스러운 양은 괜찮았기 때문에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지내오신 겁니다. 그런데 일정 수치를 넘어서면 급성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고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다녀오면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알러지 검사에서 분명히 결과가 나왔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머니에게 준 영양제들과 한약 모두 그걸 알고도 건넸다는 건가요? 정말 의도적으로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연에 알러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때 내가 애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 들으러 같이 갈 수가 없어서 당신이 갔었잖아. 알고 있었지. 의사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사위가 메모까지 하면서 집중해서 듣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일부러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아니, 무슨 생사람을 잡고 그래. 정말 내가 자네를 오해하고 있다는 말인가? 자네는 그런 생각, 그런 짓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자네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라고? 그 말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마치 회피를 할 것처럼 구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 내막에 단단하게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네, 남편의 그런 딴청에 저는 수상함을 느꼈고 정말로 우리 남편이 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참견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하는 소름 돋는 상황을 느낄 수 있었죠. 남편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의 아이템에 집중했고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믿고 초기 투자금 전액을 기꺼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게 남편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남편은 점점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잦아졌어요. 그럴수록 그는 더더욱 불안해하며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대려 했고 저는 말릴 틈도 없이 계속 확장만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는 그런 남편의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지금 하나만 잘해도 충분한데 왜 자꾸 손을 벌리니? 그게 다 위험이란다. 안정된 기반이 먼저야. 장모님, 요즘은 하나만 꾸준히 해서는 손해를 본다니까요. 요즘 이 아이템이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점점 저렴한 것에 환장한다고요. 물건의 단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품질에서 리스크를 얻는 법인데 굳이 그런 짓을 하겠다고?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는데 위화감을 못 느낀다고요. 싼 물건 짧게 쓰고 버린다, 이 마인드라니까요. 우리 엄마는 사업의 위험성과 자본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투자 철회를 고민하셨고 결국에는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투자금 다시 돌려받을게. 이건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야.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다 보면 결국 사업은 망하게 되어 있어.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남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미 어머니 몰래 다른 사업들에 그 돈을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돌려줄 돈은 없고 어머니가 투자자라는 명분까지 내세우신다면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 순간 남편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없애진 않더라도 입을 막아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어머니가 스스로 쓰러지게 만드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돈에 몰렸다고 해도, 아무리 절박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사실인 거지?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어떤 분인데 당신 사업 그렇게 만들어준 분이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한마디라도 반박을 했더라면 덜 억울했을까요?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남편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아니, 이제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졌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위기에 몰리자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해치는 선택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의 진실은 저를 철저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애초에 이 사업에 단순한 수익만을 기대하고 투자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첫 사업을 믿고 또 사위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마음을 악용하고 말았어요. 처음에 어머니께서 투자하셨을 때 분명히 명시적인 계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분 회수 조건 불이행 시 전체 지분 몰수, 그리고 경영권 남용 및 불법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자산 몰수라는 항목까지 말이죠.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 문구들이 그저 형식적인 문장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추가적인 계약서 수정도 없이 투자금만 추가로 받은 것이 결국 남편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서류상 모든 권한과 책임이 어머니에게로 기울어 있었던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결혼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제 일에만 집중했었고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해도 잘 되는가 보다 하고 넘겼고 어머니가 투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역시 우리 엄마답다.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하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단순히 이익을 기대한 게 아니라 제가 살아갈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신 거였어요. 만약 이 사업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결국 제가 고통을 겪게 되리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위험한 확장에는 강하게 반대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더 욕심을 내니?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엄마는 그동안 남편에게 수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투자자가 경영 간섭을 한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더 이상 자유롭게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혔어요. 결국 그는 스스로 생각해낸 겁니다.
저희 엄마가 사업에서 한 발 물러선다면 혹은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으리라 말이죠. 돈 낸 사람이 빠져야 내가 이걸 내 뜻대로 꾸릴 수 있잖아. 그게 남편의 속마음이었어요. 믿기 힘들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건강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사업에서 손을 떼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 시작은 어머니가 평소에 드시던 영양제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아연 성분에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건강검진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아연이 포함된 영양제를 계속해서 건넸어요.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그걸 복용하셨어요. 사위가 챙겨주는 거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알러지 반응이 찾아왔고 심한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했어요. 호흡이 급격히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졌고 뇌에 큰 무리가 오게 된 거죠. 그날은 하필이면 집에 아버지도 안 계셨고 어머니 혼자 쓰러진 채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의사들은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했어요. 처음엔 뇌혈관 문제를 의심했어요. 예전에도 살짝 문제가 있었던 터라 그쪽으로만 원인을 좁혀갔던 거죠. 그런데 MRI와 CT, 혈관 조영술 등 각종 정밀 검사를 해봐도 도무지 뇌혈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수치도 정상이고 뇌출혈이나 경색도 없었거든요. 결국 의료진도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분위기가 병원 내에서 퍼졌고 그러던 중 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어요. 이 증상 혹시 알러지성 쇼크 아닐까요? 비슷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에 병원 측은 즉시 과거 검사 기록과 복용약 목록을 다시 검토했고 어머니가 최근 복용한 영양제 성분 중 아연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알러지 이력과 증상을 종합해 약물성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즉시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고 다행히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회복 속도도 빨랐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었고 어머니 역시 그를 친아들처럼 아끼셨는데 그 모든 믿음을 배신한 대가가 어머니의 생명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몸 상태가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기억도 혼란스러워 보이셨지요. 그런데 그 틈을 타 남편은 마치 확신이라도 한 듯 어머니가 더는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는지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단 한 번 얼굴을 비추는 일도 없이 연락도 뜸해졌고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자고요. 본인의 계획대로 전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경을 헤매는 엄마, 그 옆에서 매일매일 지쳐가는 저를 보면서 본인의 계획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연명 치료에 대해 말을 하며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고 본색을 드러낸 거죠. 사실 우리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발톱을 숨긴 채 때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지만요. 내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사위가 준 영양제부터 확인을 했다. 어떤 성분인지. 나는 나의 건강을 누구보다 생각해주던 사위가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야. 아니야, 엄마가 자책할 거 아니야. 저 인간이 못돼 처먹은 거지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증거 있어? 나는 그저 장모님 건강을 생각했을 뿐이야. 메모까지 해가면서 나에게 어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는지 걱정을 했으면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 아니겠어? 장모님, 지금 그런 식으로 저를 몰아가시는 겁니까? 예?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지만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엄마께서는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병원에서 진술을 도왔고요. 며칠 후 남편은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아연이 고농도로 포함된 영양제를 일부러 검색해 구매했고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몰랐다고 변명하기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이 쌓여 있었지요. 어머니께서는 단호하셨어요. 저런 인간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어. 당장 손 떼게 해. 너는 자격 없어. 감히 이런 짓을 하고도 내 돈으로 사업을 할 생각을 해? 아니, 사업은 사업이고 가정사는 가정사죠. 저는 나쁜 마음 먹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저한테 범죄를 덮어씌우려고 하시는 건가요, 장모님? 끝까지 뻔뻔하게 발뺌을 하자 엄마는 더 이상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신 것 같았어요. 법대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지분 40%에 더해 초기 투자자 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 이사회를 소집하셨어요. 남편의 사업체가 초반에 큰 성장을 하면서 회사다운 구실은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직원들도 꽤 해고가 되고 사업체도 주춤하긴 했었지만요. 아무튼 회의에서 남편의 불법 행위와 배임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마침내 해임안이 가결되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늘 배려와 신뢰로 대했던 사위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한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사장으로 있던 자신의 지인들 몇몇과 함께 뒤에서 몰래 회의를 시작했어요. 회사를 되찾겠다는 욕심에 우리 가족을 향해 또다시 뒤통수를 칠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회사 일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회사를 이끌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우리 직원들까지 전부 기만하는 행위라고요. 어차피 우리 회사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할 거야. 우리가 내부에서 단단히 힘을 모으면 이 사회는 다시 흔들릴 수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내부의 편을 하나둘 모아갔습니다. 몰래 회의실에 모여 자신들의 회사라고 말하며 지분을 주장한 어머니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 회의에 참여했던 인원 중 한 명, 그러니까 그가 가장 신뢰했던 부하 중 한 명이 어머니가 심어둔 뿌락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남편의 계획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주요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어머니께 전달했어요. 며칠 후 그 내용은 이사회에 전부 제출되었고 내부 고발로 인해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밝혀진 범죄 혐의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아연 성분이 고농도로 포함된 건강보조식품을 알면서도 어머니께 제공했던 그 행위에 대해 검찰은 미수에 그쳤지만 극도의 범죄를 의도한 정황이 분명하다며 중대한 처벌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고의에 의한 시도로 판단된 것이었지요. 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배임, 횡령 그리고 계약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알려지자 회사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어떻게든 끌어올렸었던 주가는 끝없이 떨어졌고 주요 투자자들이 철수 선언을 했으며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남편은 결국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제야 저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의 생활이 180도 뒤바뀌니 그제서야 사과하는 꼴이라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미쳤었어. 사업이 힘들다 보니까 그 순간엔 정말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장모님이 매달 배당금 가져가시고 투자금도 돌려달라 하시니까 나한텐 숨통이 막히는 기분이었어. 이해해줘. 제발.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당신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으니 내 아픔과 고통을 몰랐겠지.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면 되잖아. 어? 싫어. 나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당장 도장 찍어. 위자료는 물론이고 아이에 대한 친권까지 전부 포기해. 넌 자격 없어.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소송을 막으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자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형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형량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도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한 짓은 명백한 범죄였고 초범인지 재범인지 상관없이 중대한 일이었어요. 이혼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아이의 친권도 제가 갖게 되었어요. 남편은 교도소에서 제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아뒀다가 불쏘시개 삼아 모두 태워버렸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오늘을 버티며 살기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지금도 남편은 뻔뻔하게 반성문 같은 편지를 보내오곤 합니다. 용서해달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요. 저는 질긴 악연을 끊어내려 하는데 왜 자꾸 이어가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돈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 다짐을 하고 또 합니다. 다시는 제 인생에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치료 끝에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매일 산책도 나가시고 건강 관리도 하시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 또한 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잘 살고 있고요. 언제까지 지속이 될 평화일진 몰라도 당장은 누려보면서 살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